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는 갑작스럽게 신체 증상이 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막 팔다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식은땀이 쫙쫙 나고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거든요. 과도하게 겁을 먹으면서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100% 응급실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의사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 공황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방송인분들이 좀 방송에 출연하셔서 내가 사실은 예전에 좀 공황 장애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공황 장애라는 병이 굉장히 좀 유명해지게 되고 대중들의 인식이 좀 높아지게 된 병인데요. 사실은 이게 대중들이 이제 공황 장애라는 것에 대해 인식은 높아졌지만 이런 공황 발작이나 공황 장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오늘은 이 공황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공황 장애가 무엇인지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구분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공황 발작은요, 외부의 위험 요인이나 공포, 스트레스 같은 게 특별히 없는데도 갑작스럽게 신체 증상이 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떨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팔다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식은땀이 쫙쫙 나고 하는 이런 소위 공황 발작의 증상들이 나타나서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게 이 공황 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황 발작이 한번 생기면 이거 나 공황 장애가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공황 발작이 온 것과 공황 장애가 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황 발작은 뭐냐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황 발작이 생깁니다. 특별히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공황 발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상. 이게 꼭 매번 연달아 온다기보다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간격을 두고도 공황 발작이 오기도 해요. 사실 이 공황 발작이 굉장히 환자분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황이 또 오면 어떡하지 하는 이 예기불안이라는 게 이 공황장애 후유증으로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황이 올 것 같은 장소를 피한다든지 공황이 올까봐 걱정한다든지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이거 공황이 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예기불안이 생기고요. 세 번째로는 이 예기불안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황이 왔던 장소를 지속적으로 회피한다든지 공황 발작이 또 올까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좀 사회 적응 문제,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황 발작이 왔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나는 공황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게 사실은 공황 발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의 소위 합병증처럼 올 수 있는 게 공황 발작이거든요. 근데 이 공황 발작이 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친구한테 나 공황 장애 왔어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공황 장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이 공황 발작 같은 경우에는 내과적인 질환의 결과로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부정맥이라든지 갑상선 질환, 당뇨병성 혼수와 같이 좀 내과적인 신체적인 질환의 증상으로서 공황 발작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 공황 발작이 오면 거의 100% 응급실에 갑니다. 응급실에 가셔서 피검사, 혈액검사, CT,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다 하시고 거기서 좀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된 이후에야 이제 공황 발작을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공황 발작이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병원에 가서 반복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고 괜찮다 그러면 또 치료를 미루고 하면서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에 오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황 발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중독, 인격장애, 수많은 정신과적 질환들이 사실은 치료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가 오는 합병증과 같은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공황 발작이 왔다고 해서 그냥 내과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 나는 괜찮으니까
치료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공황 발작의 증세가 있을 때는 꼭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셔서 정밀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의 공황 발작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찾아보시고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황장애 치료 과정은 크게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의 과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공황 발작의 증상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공황 장애는, 공황 발작은 사실은 약물적인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물적인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SRI와 같은 항우울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프라졸라, 자낙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항불안제를 치료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항우울제 치료는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뇌에서 이제 호르몬이 불균형되면서 뇌의 조절의 문제가 우리의 자율신경계 조절까지 문제를 일으켜서 공황 발작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뇌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서 이 공황 발작이 오지 않도록 뇌의 신경망을 튼튼하게 해주고 자율신경계를 건강하게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공황 장애를 근본적으로 좀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중요한 거는 의존성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이라서 공황장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항우울제가 치료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게 의존성이 없는 약이다 보니까 치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동안 사실은 환자분들은 불안, 초조, 또 공황이 올까봐 예기불안, 떨림 이런 증상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단은 급한 불 먼저 끌려고 드리는 것이 항불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불안제를 처음에는 좀 드리면서 내가 지금 불편한 식은땀 나는 증상, 몸 떨리는 증상, 예기불안 증상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혀주고 동시에 이제 항우울제 치료를 하면서 공황 장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항우울제의 장점은 비교적 효과가 오래 유지가 되고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치료를 하는데 적어도 한 1년 정도 치료를 하시면 그 이후에는 좀 공황 장애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향후에도 이제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불안제는 좀 항우울제에 비해서 효과는 빨리빨리 나타나고 마음을 즉각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또 이게 약간의 심리적인 의존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해지거나 공황이 올 것 같은 예기불안 증상이 올 때 좀 습관적으로 항불안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불안제만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항우울제를 병용하면서 항불안제는 약간씩만 불안한 것을 경감시켜주는 정도로만 곁들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환자분에게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공황장애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물 치료 기간의 경우에는 이 공황 발작, 공황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은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황 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후유증이 예기불안인데요. 이 예기불안, 혹시 공황이 올까봐 막 두려워하고 공황이 올 것 같은 상황을 피하고 공황과 관련된 감각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공황 발작의 2차적인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기불안이나 인지적인 요소, 신체적인 증상이 호전된 상태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시면서 좀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해서 이 공황 발작의 충격, 나쁜 기억을 좀 지워가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충분한 기간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공황 발작, 공황 장애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되는 인지 치료는 쉽게 생각해서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치료인데요. 환자분들하고 공황 증상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예전보다 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거나 좀 숨이 쉬기가 답답할 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위험한 것보다 굉장히 더 확대 해석해서 좀 두려움을 크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게 가슴이 답답할 때 이게 심근경색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왜곡된 인지를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죽을 병일 가능성이 한 몇 %나 될까요? 실제로는 1%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물어보면 한 90%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게 전혀 위험하지 않은 신체 증상인데도 이거를 90배, 100배 이상 확대 해석하면서 굉장히 느끼지도 않아야 될 공포 반응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 신체 증상에 대한 왜곡된 인지, 과도한 확대 해석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점을 좀 짚어보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증상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좀 공황과 관련된 잘못된 인지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고 상담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식을 개선해보고 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황장애에서 좀 행동치료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공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공황과 관련된 어떤 자기가 좀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하철을 탔을 때 공황이 왔다. 그러면 지하철은 무조건 안 탄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뭐 내가 뭐 전날 잠을 못 자고 과음을 했는데 다음날 공황이 왔다. 그러면 뭐 음주라든지 뭐 불면증 이렇게 사실은 공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겁을 먹으면서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행동치료라는 것은 내가 자꾸 회피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공황의 위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먼저고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됐다면 내가 좀 처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정말 무서운 것까지 목록화를 해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내가 공황이 올 것 같은 상황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내가 공황이 올 것 같은 상황이 뭐 1번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다. 그리고 10번 공황이 가장 안 올 것 같은 상황은 뭐 회사에 가는 거다 라고 하면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10번부터 해서 1번까지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순차적으로 노출을 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황이 오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훈련을 해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환경들에 노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되게 약물 치료랑 병행하면 효과적인 게요. 예전에 그냥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에 가면 거의 한 뭐 80%, 90% 이상의 확률로 공황이 오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들을 회피했던 이유가 있는 건데요.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공황이 근본적으로 좀 치료가 되고 개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좀 예전과는 다르게 좀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게 심장도 두근거리지 않고 좀 편안하게 상황을 적응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구나.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공황이 오지 않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좀 보다 적응적으로 회피하지 않는 행동들을 연습을 하는 게 바로 행동치료죠. 그리고 사실 공황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 호흡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가 와서 응급실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과호흡이었더라.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 과호흡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불안하게 되면 숨을 막 들이쉽니다.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 점점 이제 혈액의 pH 밸런스가 깨지면서 막 손발의 근육이 돌아가고 막 심장은 더 뛰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막 어지러워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오히려 공황의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공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호흡법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막 공황이 오고 불안한 상황에서 편하게 숨을 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슴하고 배에 손을 좀 대보고 호흡을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앉으시고 가슴과 배에 손을 대고요. 우리가 좀 불안할 때 숨을 쉬는 걸 보면 주로 흉식 호흡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얕게 숨을 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시는데 이제 좀 불안을 좀 완화시키려면 우리가 좀 복식 호흡을 해야 됩니다. 복식 호흡은 뭐냐면 폐가 팽창이 되면서 이렇게 장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호흡 연습을 하려면 좀 가슴과 배에 손을 대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쉴 때는 배가 슉 들어가고 이런 호흡 훈련법도 공황장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치료 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주입니다.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음주 자체가 이 공황 발작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 술 마시고 다음날 무조건 안 좋아지는 질환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통풍과
공황장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받다가 조금 좋아지면 대부분 한 3개월 정도만 치료해도 공황 발작, 공황 장애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자의로 약을 중단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한두 달 내에 재발돼서 병원에 다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이때 다시 한번 공황이 오면 좀 나을만 하다가 다시 공황이 오니까 환자분이 공황에 대한 공포, 두려움도 더 심해지고 얘기 불안도 이전보다 훨씬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아졌다고 그냥 안심하고 병원에 안 오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좋아진 상태가 되더라도 그 이후의 공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치료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공황 발작, 공황 장애는 절대 죽는 병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위험한 병이 아닌데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우리 인지의 왜곡들, 두려움, 회피 행동과 같은 이런 공황 장애의 합병증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계속 지속되다가 우울증, 대인기피증, 광장공포증과 같이 행동상의, 사회생활상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 합병증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증상만 좋아지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유발 요인을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충분 기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